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마도라는 지명문화에서 증명된 우리 한민족의 영토권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마는 원래 마한을 마주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지 않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했죠. 뭐 일본어로 쓰시마라고 가르치셨는데 마땅한 글자가 없어서 뭐 대마라고 썼다. 그게 아니다. 도사마도 있다. 쓰시마가. 그건 쓰고 뭐 쓰냐.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요. 반도에서 건너가서 이성을 개척한 사람들이 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이름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대마는 여기 이제 그 대마의 대자는 일본어는 다이, 쓰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는 우마, 그냥 마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마가 돼요, 다이마. 그리고 대마도라고 써놓고 도는 일본어로 심하니까 다이마 시마가 돼야 되거든요. 일본어로는 어떻게 읽어도 대마도를 쓰시마라고 읽을 근거가 없어요. 쓰시마 시마가 돼야 돼. 대마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도자는 싹 빼놓고 대마만 써놓고 쓰시마라고 읽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이끼도는 또 이끼도라고 써놓고 읽어. 유일하게 대마도만 섬도자를 빼놓고 대마라고 쓰시마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일본은 고사기에 일본 세견선들이 조선에 올 때 정박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시마를 진도라고 써놨습니다. 나로 진짜예요. 이 진짜가 쓰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도는 심하죠. 그러니까 쓰시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낙가도의 히사에 역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진도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지금 와서 진도라고 바꾸자는 얘기, 자기 역사서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건 대마도라고 굳었잖아요. 대마라고. 자기들은 대마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이 아르바이트 써서 이런 거 하느라고 대마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읽나 써봐라 그랬더니 다이마 시마 이렇게 쓴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뭐 모른다고 쓴 사람도 있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쓰시마라고 쓴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거를 대마를 알아보고. 근데 그 쓰시마라고 쓴 사람이 대마도에다가는 쓰시마 시마라고 쓴 사람도 있고 쓰시마 그냥 대마도 자체도 쓰시마라고 쓴 사람. 결국 일본 사람들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 이름 자체, 지명에서 주는 이름 자체가 대마도는 반도의 이주민들이 마한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까닭에 대마도고, 일본인은 세견선이 머무는 나로섬이라는 의미의 쓰시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명에 의한 임나의 위치입니다. 일본서기 숭신 65년기의 기사에서 임나옥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임나 자거 축자국 이천열이 북조의 이제계림 지서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나가 뭐예요? 임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경상도에다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지배했다. 조선을 지배했다. 한반도를 지배했다. 조선이 아니라 한반도. 그제 뭐 가야 시대 이때 시대니까 한반도를 지배했다. 우기는 거예요. 좌우지간 우기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이게 일본서기 숭신 65년기예요. 임나는 축자국을 지나서 이천여린인데 북에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에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경상도에 있었어요. 임나가 일본 애들이 우기기를. 계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주예요. 근데 경주 서남에 있는데 어떻게 북이 바다로 막혀? 말이 안 되죠. 위치가 안 맞잖아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에 목라근자가 비자, 난가라, 녹국, 안나, 다하라, 탁순, 가라를 치고 군병을 서쪽으로 돌려서 남만, 친미, 달에 즉 제주도를 쳤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명들이 한반도에 있었다. 자기들이 경상도에 임나일본부를 만들었다니까. 그럼 군병을 서쪽으로 돌려서 제주도를 어떻게 칩니까? 경상도에서? 군병을 서쪽으로 쫙 돌리면 전라도죠. 그쵸? 그러니까 제주도가 대마도의 서쪽에 있으니까 대마도를 치고 군병을 서쪽으로 돌려 제주도를 쳤다는 게 맞죠. 결국 임나는 대마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이 임나일본부가 조작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 왜로 불리다가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게 670년경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533년에서 544년에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경, 뭐 임나일본부 이런 그 일본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간 행정기구에 대한 기록을 28차례나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국명이 출현하는 시기보다 130년이나 빠르게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본이라는 국호가 명명되기도 전에 임나일본부, 즉 그 일본부라는 그 관청이 생겨납니까? 결국 임나일본부라는 이러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초기 그 일왕들의 칭호 가운데 나오는 일본은 모두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작이라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호가 나오기도 전에 국호를 딴 관청이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자기들은 임나일본부가 김매이 2년 533년에 뭐 해서 학계도 뭐 쫙 해갖고 무려 28번이나 533년부터 544년까지 일본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관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국호를 670년에 시작했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 기록들은 임나일본부라는 기록들은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작이라는 게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이게 뭐 위작이 역사서냐 아니냐로 논쟁이 좀 많은 거지만 그 환단고기에 보면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본기에 보면 광개토 호태왕은 바다를 건너서 외국 사람들을 격파했다. 왜는 본래 백제의 보자로 신라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므로 호태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모두 평정하므로 임나와 외의 무리는 신하로서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였다. 뒤에 대마의 두 섬은 마침내 임나가 통제하는 바가 되었다. 아까 대마도가 섬 두 개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를 다 뜻하는 말이 되었다. 예부터 규슈와 대마도는 사반이 나누었던 땅으로 본래 외인들이 살던 땅이 아니다. 임나가 갈라져서 상가라가 되었는데 자어가라는 신라에 인이가라는 고구려에 계지가라는 백제에 속했으나 영락 10년 상가라가 모두 고구려에 복속하게 되었고 바다와 육지 외인들은 모두 임나의 통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말에 따르면 임나는 우리 한민족의 영토였는데 그런데 일본이 하도 깜짝깜짝거리니까 광개토 호태왕께서 평정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두가 광개토 호태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갈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조금 아까 환단고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소설을 환단고기를 찾아서 1편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 환단고기를 찾아서 2편 일본 왕실의 만행과 음모, 환단고기를 찾아서 3편 중국이 날조한 동북공정을 깨라를 딱 이렇게 환단고기 시리즈로 1, 2, 3 해갖고 연속된 이제 3개짜리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명함이 있는데 제 명함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명함에 보면 이제 앞에는 단순하게 제 이렇게 이름하고 이렇게 쓰여 있고 뒤에 제 작품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국토정보공사 강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특강하러 다니는 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무얼 강의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모 학회에서 저보고 좀 뭐 좀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 가서 인사를 하는데 제 명함을 딱 주니까 한 사람이 뜨 보더니 뒤에 작품을 뜨 보더니 아주 모대학 교수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수도권의 유명한 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뜨 보더니 하는 소리가 이거 환빠 아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빠가 뭔지 아시죠? 그 흔히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환빠라고 합니다. 전에 정치 그 먼저 대통령도 하신 누구를 두고 그분 성을 앞에 놔두고 빠 이랬어요. 그죠? 무슨 빠? 그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파를 갖다가 누구누구 파 이게 이제 그렇게 발음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환빠는 좀 안 좋은 의미를 쓰여요. 왜 그러냐? 환단고기 쪽 그쪽이 뭐 종교랑 관계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등등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허무맹랑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많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혹시 환단국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대충 봤대. 그래요? 그러면 제 소설은 읽어봤습니까?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이 어린 사람한테 깍듯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조금 이렇게 좀 그런데, 근데 아주 깍듯하게 했습니다. 그 혹시 제 소설은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환pan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목이 환단고기로 찾았었잖아요. 그래요? 그럼 호박에다 까만 줄 쳐놓으면 수박 되는 겁니까? 근데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공공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얘기한 걸로 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딱 대놓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무식하다.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죠? 박사학위까지 받았지 뭐 우리나라 지금 이름만 탁 대면 그냥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그 대학 교수지. 근데 그 사람한테 딱 그랬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단고기도 읽어보고 이게 역사서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소설도 읽어보고 얘 역시 환단고기를 추정하는 애구나. 허무맹랑한 역사를 추정하는 애구나라고 생각하실 때 환빠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거기 뭐 한 10여 명 앉아있었는데 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를 못해. 그래서 제 책을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은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다. 어느 한 부분만 자꾸 코끼리 다리 만지고 뭐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 코 만지고 아니다, 부드럽다, 코끼리 귀 만지고 넓적하다, 이 짓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단고기는 우리가 흔히 위선이 아니니 역사선이 또 개연수 선생 자체도 가공된 인물이니 아니니 논쟁이 많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역사, 즉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올바르게 정립하려면 고조선에서 대마도까지다. 그 다음에 일본 왕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대했다. 왜? 2차 대전이 끝날 때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맺은 어떤 밀약 때문에 일본 왕실이 면죄부를 받고 그래서 일본 천황이라고 자기들은 천황하는 그 일본 왕은 전범에 해당도 안 되고 전범에서 빠지는 바람에 목숨도 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존립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 모든 전쟁에 특히 모든 나쁜 짓에는 731 부대라든가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 부르는 그 성매매 도구죠. 성노예죠. 우리 할머니들을 그렇게 만들 때는 일본 왕이 다 관여하고 일본 왕이 내린 칙령이에요. 사실은. 저는 위안부라고 한 걸 성매매 도구라고 불러요. 성매매 도구라고 그래요. 왜? 일본 놈들이 그때 우리 할머니들을 성매매 시켜서 그 돈을 전비로 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할날에다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위안소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일본 병사들이 그 위안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5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본 군사 봉급이 50원이야. 근데 인도네시아가 있는 놈이 50원 받아봤자 전쟁 때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50원 봉급 딱 해놓고 측정을 해놓고 나서 위안소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5원씩 까요. 그럼 10번 들어갔다 나오면 걔 봉급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50원이 어디로 가요? 그 위안소에 있는 할머니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일본 국고로 들어가서 2차 대전 전비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게. 근데 우리 그런 건 안 밝혀. 엉뚱하게 희한한 것만 해갖고, 일본하고. 자,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일본 왕실의 만행과 뭐. 그뿐이 아니고, 그 뒤로도 이루어지는 일본 왕실 지하소고에 제가 있었다 그랬죠. 쇼로베에 있었던 거 제가 신문 기사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1쪽 20만 권 어디에 있을까? 이 의문에서 시작해서 일본 왕실이 지금도 성매매 도구로 전비를 벌어든 매춘제국 일본 20만 권의 진실.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잃어버린 역사를 못 찾으니까 혹시 해서 중국까지 갔다가 중국에서 보는 게 자체가 동북공정에 관여한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이라 그러죠. 지금 저도 실제로 겪은 얘기인데 중국 지식인들이죠. 우리 조선족 지식인들. 중국에서 시키는 대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죠? 우리 한민족인데 너 가서 빨리 네 거 써. 니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100년, 200년 후에는 이게 역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 책. 그런데 무슨 읽어보지도 않고 환빠? 참 기도 안 막혀갖고 제가 야 저런 것들이 앉아갖고 역사를 가르친다더니 얼마나. 그러면 저보고 역사도 전공 안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사 전공한 당신은 뭐 했냐 그랬어요. 저는 역사 전공 안 했어요. 저 문학 전공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문학상 타고 그때부터 소설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역사 전공한 당신은 뭐 했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역사 전공한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전부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해야지 얘기도 해도. 남대문에 가본지 않은 사람끼리 싸운다면서요. 남대문 문설주가 오동나무냐 박달나무냐를 가지고. 남대문은 문설주 없거든. 그런데 서로 그거 갖고 싸운대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역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톨릭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고 저 혼자가 아니라 저는 대를 이은 가톨릭 신자예요. 제가 뭐 이렇게 환빠 소리 들어가면서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야 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도 좀 가려서 할 줄 알고 좀 그래야지. 그리고 전달할 것도 전달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전달해야지. 그냥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다 얘기 또 하나 드릴까요? 이거는 글쎄 지금은 뭐 저 댓글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그 제 책에 관한 기사가 쫙 뜨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누가 이거 친일파라고 딱 댓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왜 친일파냐 그랬더니 아니 명성황후를 일본 애들이 죽였는데 일본 애들이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친일파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 별거냐. 이 사람 내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댓글에다가 읽어보셨냐? 안 읽어봤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명성황후가 일본 애들한테 시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친일파입니까? 이 책에는 제가 그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다는 강의도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했지만 이 책에는 1500년 역사의 일본이 1만 년에 가까운 역사, 최소한 기록된 역사만 해도 5000년이 우리 역사의 왕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못 된다. 그리고 적어도 명성황후는 그날 시해당하신 게 아니라 그 피하셔서 그 우리 그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을 거를 추구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뭐 일본 애들이 뭐 이 명성황후를 제가 그래서 친일매국노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뭐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일본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 친일매국노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포섭이 돼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걱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웃고 말았지만 그 친일매국노가 지금도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뭐 한국사관이나 이런 거를 지금도 얘기하고 지금도 세미나에서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일본 자금이 들어왔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분이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나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책이면 책, 그 작품이면 작품 읽어보고 평가를 해야지 대충 인터넷에 나와 있는 후기나 이런 거 보고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통나무다.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나나 잎처럼 넓다. 귀 만진 사람 그러겠죠. 그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자 우리가 임나가 바로 대마도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은 한반도를 병틀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이지 시대에 도입한 문헌 고증의 근대사학을 통해서 임나 일본부라는 기록을 근거로 고대부터 조선을 지배했던 남선 경영론을 내세운 거예요. 임나 일본부를 날조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임나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지명 임나 일본부를 날조 왜곡했을 뿐인 겁니다. 임나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지명은 고구려를 비롯한 신라, 백제, 가야 사람들이
대마도로 진출하면서 자신들의 고장의 지명을 대마도에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도의 지명하고 경상도 지명이 겹치고 이런 뭐 대마도라는 이름 자체도 전남 그 앞바다에 보면 큰 대자에 말 맞춰 쓰는 대마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다른 의미는 아닌 거예요. 결국 일본은 대마도 반환 요구를 막기 위해서 지금도 독보도를 자기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독도 그러면 또 그냥 쫄아갖고 막 그러죠. 일본이 독도를 왜 자꾸 자기네 거라고 우기겠어요? 우리 입에서 대마도 나오는 거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마도가 임나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나일보 뭐 시특하면 끝나잖아요. 자, 이렇게 지명문화로 봐도 대마도 문화주권은 우리 한민족에 귀속되고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는 물론 국토 방위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복해야 할 영토입니다. 여러분 그 한포가 요즘에는 뭐 한포로만도 45km 나간다 그러죠.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국경이 지금 몇 킬로나 떨어져 있습니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가 49.5km예요. 그러니까 50km라고 생각하고 거제도 남쪽에서 대마도까지가 55km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그 중간까지가 그 경계 수역이니까 지금 우리하고 일본은 25km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제도에서도 27.5km. 결국 25km 정도의 국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일본 배가 갑자기 한포로 빵 쏴. 그러면 대구 정도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한포 하나로.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대마도를 수복해야 돼요. 그 대마도를 수복하지 않으면 많은 걸 잃는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그 쭉 문화에 분류할 때 지금까지 한 매장, 그리고 지명, 그리고 지적 문화가 아주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적은 땅의 호적으로 개인 간의 지적이 변하는 것은 소유권이 변하는 것이고 나라 간의 국는 국적이 변하는 거다. 특히 나라 간의 변화는 합법적 여부를 따져야 돼요. 근데 왜? 개인 간에는 돈을 주고 사면서 등기가 남아요. 그렇지만 나라 간의 변화는 뭐 전쟁으로 할 수도 있고 침략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또 이것도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뭐 멕시코가 미국한테 선물하듯이 선물로도 될 수 있고 뭐 등등. 그렇지만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이냐는 반드시 따져야겠죠. 나라 간의 거는. 대마도 지적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따질 때 바로 판족봉안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판족봉안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 판족봉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마도가 판족봉안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판족봉안에 참여한 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불법적이냐를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판족봉안이 뭔가를 알아봐야겠죠. 판족봉안은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자 주도 세력인 사스마번과 조슈번에 의해서 백성과 땅을 모두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메이지 유신의 그 순서가 1867년에 대정봉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왕에게 바칩니다. 정권을 왕에게 바칩니다. 즉 쇼군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이제 쇼군 이하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당시까지는 일왕이 그 제사장으로서만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아니라 실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통치자가 되라. 그래서 모든 권력을 왕에게 바친다. 그게 1867년의 대정봉안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손에 쥔 일왕이 1868년에 메이지라는 그 명치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제 집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도 갖고 집권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금고가 비어 있으니까 뭐를 못하는 거예요. 왜? 권력하고 그것만 가졌지 권력하고 통치만 할 수 있었지 세금을 그때까지만 해도 또 쇼군이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다이묘들이 걷어서 쇼군한테 이렇게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고가 차야 된다. 그래야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한다. 그래서 세금을 왕에게 바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판적, 땅과 호적을 임금에게 바칩니다. 일왕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지 유신의 실질적인 성공이라 그래요. 이거를 1869년에
메이주 시인의 실질적인 성공이다. 판족봉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69년에 메이주 시인의 성공하는 판족봉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마도의 판족봉안은 조금 희한해요. 아까 말씀드린 전부 1869년에 판족봉안을 하거든요. 근데 대마도 판족봉안은 1869년 6월 19일이에요, 대마도도. 그러니까 판족봉안은 남들이랑 똑같이 했어. 그런데 그 판족봉안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써서 바칠 거 아니에요, 바친다는. 근데 대마도는 그 봉답소 작성 시기가 1868년 10월 8일인 거예요. 판족봉안은 1869년 6월 19일 날 했는데 무려 8개월이라는 긴 텀을 두고 미리 작성한 거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대마도가 미리 판족봉안을 하도록 기도 다카요시가 사이고 다카모리랑 협력해서 사무라이들을 파견해서 무력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왜? 대마도도 이렇게 판족봉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마도는 내일이라도 가면 돼. 그러니까 대마도를 기점으로 정한론을 해. 제가 정한론을 내세우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기도 다카요시가 사이고 다카모리랑 동맹을 맺어서 정한론을 내세우면서 일본 그 왕정복고를 시작했다고 제가 혁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시간에. 그것을 기도 다카요시가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봉답소를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봉답소를 그 무력으로 막 압력을 가하니까 쓴 것도 있지만 사실 그때 대마도주는 그 대마도가 기근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다가 아이고 좀 쌀 좀 주쇼, 쌀 좀 주셔 하고 막 그랬더니 조선에서 그걸 주기는커녕 아 니네가 알아서 해. 그냥 이거 이게 찬밥 보듯이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때 대원군 때 조선은 이 적이었었잖아요. 그 쇄국 정책. 그래서 외관의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데 일본은 그때 이제 서양이랑 교역을 할 때고 외관의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데 서양 물건을 갖고 들어가면 이게 빠꾸가 되는 거예요. 쇄국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안 돼. 대마도가 세견선 54척을 가지고 일본의 번들이 한두 척 갖고 싣고 오는 거를 대마도가 모아서 갔다가 이제 조선하고 이렇게 해서 팔아서 갖고 오면서 차액을 남겨서 대마도 생활비를 보탰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대마도 주업인데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 무역이. 그러니까 쌀도 기근이 들었지, 이것도 그랬지. 조선도 그때 쇄국 정책에 형편도 안 좋으니까 그 녹봉으로 내려오던 쌀도 잘 안 내려오지. 대마도는 완전히 미치는 거죠. 일본은 때는 이때다. 대마도를 이용해서 사무라이들을 이용해서 혁명하려면 대마도한테 잘해줘야 된다라고 딱 생각하고 대마도에 일단 쌀 3만 석을 줍니다. 아, 이게 가뭄에 담비지 쌀 3만 석을 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 하냐면 자, 니네 만약에 봉답소만 쓰면 내가 연 3만 2천 석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을 내줄게. 일본 규슈나 그쪽에 땅을 내줄게. 그렇게 해서 이 봉답소를 받는 거예요. 결국 대마도는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짓누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대마도 이렇게 쭉 보면요. 역사서에 보면 대마도에서는 민중 봉기 직전이었다 그럽니다. 사람들 굶으니까 당장 혁명이 왜 나는 거예요? 동학혁명 왜 났습니까? 동학혁명 잘 먹고 배부른 데 났겠어요? 아무리 외세가 침략을 하고 어쩌고 그래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싸우지 그렇게 목숨 걸고 축창 들고 안 났었거든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으나 축창 들고 나갔다가 총 맞아 죽으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때 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갈망한다? 아유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했다가 끌려 들어가서 그냥 죽으나 아니면 데모하다 죽으나 그게 그거니까 데모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려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마도 주민들이 그때 그럴 때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봉답소에 의한 지정문화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봉답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